만약에 저희가 미국 사람이라고 치고 요즘 휘발유 가격 워낙 난리니까 그래서 휴가도 더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고 작년에가 3불이 안 됐었더라고요. 그렇죠. 2배가 됐는데 3불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영 가야죠.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소비를 줄어들게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1년 전 수준으로 유가가 확 빠졌다 그러면 마음은 너무 가벼워져.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소비 심리들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확 빠진다라고 하면은 소비 심리들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자, 그러면 목소리는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만 네, 인사드리도록 하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실현적 예언. 빠마머리가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잘 먹었습니다. 정프로님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아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우리 이게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이게. 그래, 두 분이 같이 성장하시고 저는 그래서 포기하고 밀어버렸어요. 한 명 짧게 자르셨네요. 한 명 네. 탈색하면 한 명 염색하고 한 명 또 빠마하면 한 명 또 피고 뭐 이런. 다음에 한번 회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 뭐 여러 오늘 또 지표를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원자재랑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환율은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 이거? 환율은 지금 1,300원을 뚫었죠. 네. 그리고 이제 1,300원 위에는 사실은 뚜렷한 저항선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늘도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부터 쭉 풀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니고 좀 불안한 상황에서 원달러가 1,300원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한국에 비해서 너무 한국의 체력이죠. 한국의 체력에 비해서 환율 너무 높습니다. 원달러가 오버슈팅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원달러는 분명히 쌉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더 맞아요. 다른 분들도 김영익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올해 연말이건 지금 이미 빠졌건 그렇게 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한국 체력에 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불안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갈 때는 그게 미국이 잘못했건 다른 나라가 문제이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건 순간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거의 예외 없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약간은 지금부터는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쭉 빨아당겨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후에 있었던 달러의 강세도 그런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의 뭐 무역 수지가 어떻다, 수출이 어떻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환율에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외환시장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4분기에 원달러 환율 평균이 1,320원으로 전망을 해요. 지금보다 높고 4분기에 평균이 1,320원이라는 얘기는 순간적으로는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사실은 저희도 이제 환율 전망 여러 가지로 하는데 특히 네. 이제 시장에서 마켓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저항선이 어디였지, 뭐 지지선이 어디였지, 뭐 여러 가지 뭐 차트 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다음에는 요 정도 레벨에서는 한번 조금 걸리지 않겠어. 이제 이런 거를 시장의 분위기로 많이 체크를 하는데 최근에는 1,350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한번 네. 올라갈 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저항선이나 지지선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저처럼 이제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쨌든 떠받치는 게 아마 저항선 지지선일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대부분 아마 전문가들이실 거고, 그러면 사실 심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 가겠다고, 뭐 달러가 언제까지,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 이 저항선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의미가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1,250원을 이미 뚫고 올라가서 와닿진 않으실 텐데 1,250원이 한 10년 동안 저항선이었거든요. 1,250원.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다시 이제 또 맞고 내려오고, 가면 맞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1,250원 뚫릴 때 이거 안 뚫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뚫리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그 지지선은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마다 환율을 움직이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벤트들이 있고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오늘 너무 날카로운 질문 초반부터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연도날이었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 지수라고 하면 네, 네. 우리가 이제 이익이 있고 네. PER이 있고 네, 네, 네. 곱해서 이제 주가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네, 환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익도 우리가 그렇다고 뭐 꼭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대략적으로 PER이 네. PER이라는 것도 지금 뭐 9배다, 10배다 이런 식으로 음. 우리가 마음속에 지지선을 그때마다 조금 그렇죠. 설정을 하죠. 네네. 근데 환율은 PER이 없어요. 밸류에이션을 각자의 방법대로 하기는 하지만 그게 통용되어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릴 수는 있는데 이게 저 사람이 계산한 것도 9배고 내가 계산한 것도 9배여야지 그럼 여기쯤에서는 한번 쉬지 않을까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암묵적인 합의가. 근데 환율은 그런 게 없다. 달러도 경제가 훨씬 좋을 때도 80일 때도 있었고 경제가 훨씬 안 좋을 때도 120일 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트 분석이나 단기적인 그 온도가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저항선들은 왜 생기냐면 제가 밸류에이션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수급적으로는 경상수지 같은 게 있을 거고 네. 또 성장으로 하면 뭐 GDP 성장률 같은 게 있을 거고 물가가 있을 거고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뭐 장단기 금리 차이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은 그때그때 발표될 때마다 변하지만 한국 경제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아주 뭐 쪼그라들거나 아주 부흥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 3%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위아래 바운더리가 그래도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미 간의 그 환율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의 네. 차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니까 네. 갑자기 미국은 부흥하고 한국은 막 꼬라박고 이런 일들은 사실 잘 안 생기죠. IMF 때 같은 경우. 네, 그러면 네, 2,000원 가버리는 네. 거지. 그러니까 그 레인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죠. 네. 왜냐하면 한국 경제도 미국 경제도 굉장히 큰 경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미묘한 변동성 정도가 있는 건데 이렇게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돼버리는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20년 만에 처음. 이거 만약 그렇다면 지지선이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지선은 1,280원 정도로 봅니다라든지 1,330원 정도 뭐 이제 이게 차라리 저는 뭐 그런 뭐 여러 성장률, 금리 등등을 계산했을 때 요 정도 지지선이면 저는 이제 설득이 되겠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1,200원, 1,250원, 1,300원 이렇게 가잖아요. 딱딱딱 나누기 편하게. 아. 이거는 뭐 그냥 내지르는 숫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마음이 근데- 불편하면 이런 대로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빅피겨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 언론에서도 빅피겨 이런 이야기를 쓰시던데 빅 피겨. 예, 그러니까 사실 금리도 2%랑 2.01이랑 굉장히 다른 건 아니에요. 0.01 차이인데 네, 이렇게 네. 사람인지라 네. 1,200원과 1,300원과 1,400원과 그런 거를 마음속에 좀 담고 하는 것 뭐 같기는 그렇긴 해요. 하죠.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네. 부분도 좀 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주고 네, 네. 저희는 이제 뭐 미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도 이제 발간을 하지만 한국이만 외환 조작을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여서 환율이 급변동을 하면 경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변동 뭐 이걸 약세로 만들다 강세로 만들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확대될 때는 그 외환 당국에서 뭐 구두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그런 걸 관리하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한국 경제 체력이 너무 약해서 1,300원 갈 만한 상황이냐?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차트를 좀 준비해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한국만 원화만 되게 약세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아. 예,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건지 간에 1,300원이 갔고 이 환율은 한국의 경제 체력에는 어울리지 않는 체력이지만 최근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달러, 미국으로 돈이 유입되는 쭉 다시 빨아당겨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한국은 사실은 수출이 굉장히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사실 이야기까지 원달러 드리겠습니다. 약세의 주범은 엔화죠, 엔화 유로화. 엔화.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엔화 유로화가 약세되니까 달러 달러가 인덱스 상대적으로 네. 강세되고 그게 이제 예, 바깥에 있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이게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유로 패러티에 대해서도
걱정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1대1 넘어가겠더라고 예. 잘못하면. 페러티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예, 의미입니까? 페러티라고 하면은 네. 유로가 1대1, 달러랑 1대1. 그래서 지금 유로가 막 1.02, 뭐 1.0, 1.01 그런데 그건 이제 1로 가까워 왔으니까요. 달러와 유로 비율이 똑같아진다는 의미군요. 등가이고요. 유로화가 가장 높았을 때가 1.45, 46, 거의 1.5까지 갔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거에 대비하면은 막 3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네요. 네. 사실은 이제 출범했을 당시 이외에는 페러티가 깨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유로가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막 몇 가지 단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유로가 다 하나로 묶어지는 것들이 단단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에너지 충격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유로존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경제가 굉장히 너무나도 고생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되니까 지금 1대1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도 페러티를 위협은 하지만 확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견들은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원자재 이야기를 환율 이야기는 좀 요 정도로 마무리를 드리고 네. 저희가 조금 더 튀어오를 것 같다거나 아니면 하락할 것 같다거나라고 하면 따로 좀 차트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원자재 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저희 연말에 경기 침체를 전망합니다라는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사실은 경제에 나와 있는 실물 데이터, 그러니까 서베이 데이터 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다더라,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많다더라, 이제 그거 말고 실제로 수출을 얼마 했다, 생산을 얼마 했다라고 하는 데이터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망가진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 혹은 지금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런 서사를 이미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차트가 아니라 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 로버트 실러가 지은 내러티브 경제학에 보면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 이야기를 하면은 펀더멘탈이 실제로 좋을 때도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사실은 로버트 실러가 만든 컨셉은 아니고 예전부터 저기 되게 어려운데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희 외환위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한국도 외환위기 나온 얼마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논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네.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한국이 뭔가 굉장히 그때 부채가 많기는 했지만 외환위기에 빠질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한국도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한국 분들이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말이 씨가 된다. 딱 그렇게 되는 그겁니다. 거예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경제에 부담인 상황이고 사실은 걱정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들이 기업들이 실제로 감원을 하고 있다. 고용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데 이거 진짜 얼마나 안 좋아지려고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사람을 뽑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감원이 나타나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주문을 취소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엊그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저 ISM 제조업 지수 중에 세부 이렇게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주문인 것 같아요. 네. 주문을 받아야 사람도 뽑고 생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 세부 항목들이 동시에 움직이지만 개중 좀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뭐를 하나를 보려면 봐야 됩니까?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신규 주문을 보죠. 근데 저 꼬리 부분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요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네. 지금 파란색 선이 전체 토탈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빨간색 선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해놓은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신규 주문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하여튼 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워낙 동시에 움직이니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신규 네,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좀 주네요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문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전체 제조업 지수 자체는 뭐 53점 몇 그래서 사실 나쁘지 않아요. 50 위에 있으면 사실은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 50 기준선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주문에서 사람들이 이상 기미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로 이제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저게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달 정도 밑으로 내려간 거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2010년부터 보실까요? 2010년 이후에 이 신규 주문 지수가 0을 뚫고 내려갔던 게 팬데믹을 제외하면 몇 번이 없어요. 50 한 밑으로 번. 내려간 게. 네. 예. 한 번, 여기 한 달. 그래서 요번에 한 달 내려간 것이 요 한 달로 그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가볍게 주문이 좀 안 좋나 보네 라고 하고 지나갈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신규 주문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는 주문 취소입니다. 주문을 해서 여기서는 막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재고 너무 많이 쌓여서 뭐 위약금을 물건 안 물건 그거 못 받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네. 네. 제가 지난주에 봤던 신문 기사 중에서 좀 황당한 거 있어서 하나 그냥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미국의 소매업체들에서 네. 우리가 환불을 하려면 물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물건을 안 가지고 와도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는 게 더 비용이 커서. 그럼 환불을 물건을 소비자가 안 갖다 줘도 네. 그냥 가게에서 됐어 이렇게 안 받는다고요? 네, 이게 모든 소매업체에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느끼는 재고의 부담,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해서 너무 잘 됐고 네네네. 물건을 확보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물건을 땡긴 거예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니까 막 땡겼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경기 침체 간다고 온도가 이제 싸늘하게 식고 그리고 재고는 이렇게 쌓아져 있고 그리고 소매업체 분들이 재고가 많으면 항상 골치죠. 재고가 없을 때도 굉장히 애가 타지만 재고가 많으면 항상 그거는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환불도 물건 안 가지고 와도 해줄 정도로 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배송해 줬는데 환불 버튼 눌러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됐다고 안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배송이나 이제 그러니까 처리의 문제 그 비용이 같은 더 것들, 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소매업체들이 심지어 물건을 안 갖다 줘도 재고가 환불을 너무 많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점산업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네. 일부 산업에서 그런 정도의 경영 전략을 선택할 만큼 지금 재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재고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신규 주문을 그냥 취소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규 주문이 취소가 이만큼 이제 되고 혹은 뭐 신규 주문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지만 재고가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왜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신규 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네. 주문이 많아야 고용도 하고 그 그렇죠. 다음 달에 나오는 생산 지표도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문이 없으면 지금 당장 재고는 많아서 손님이 오면 팔 수는 있는데 우리는 10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생산 지표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기 그게 때문에. 재고는 그런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뭐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데 쭉쭉 빠져버리는 게 네. 허겁지겁 사놓은 거야. 맞아요. 이 친구들이 구매자들이 야 지금 뭐 쇼티지 나니? 그러니까 네. 허겁지겁 안 팔리는 것까지 야 일관되이 다 만 개씩 사. 그러니까 악성 재고가 쌓인 거 같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세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실적이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우려가 아니고 이런 고용의 감원이나 주문 취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한번 지나와야 되는 스텝이긴 한가 보다 이제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주가 지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좀 반영을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식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로 좀 펼쳐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연초 이후에 주요
주요 자산 가격의 등락 폭이에요. 지금 주식이 제가 너무 코스닥이 꼴찌로 나와 있긴 하네요. 더 많이 빠진 증시가 더 많습니다.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증시가 20-30% 이상의 지금 하락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구리도 되게 많이 빠졌고 금리도 빠졌고 금리는 또 연초 이후에는 빠진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걱정했던 옥수수나 대두 같은 곡물 가격도 사실은 연초 이후로 잘라서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에너지 정도뿐이에요. 에너지는 최근에 좀 밀렸다고는 하지만 WTI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4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 곡물은 다 지금 제자리예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비해서는 높아요. 높은데 연초 이후에 전쟁이 발발하고 확 급등했던 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시장은 가격은 빠르죠. 냉정하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수급의 불균형이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또 바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많이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 원자재 중에서 실물 경제에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구리죠. 네. 구리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35% 하락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 꼬리 부분이 너무 가파르게 내려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금 지금 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선은 축입니다. 저 손 바로 위에까지 빠진 거예요. 손 위에까지 빠졌고요. 지금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11,000에서 한 8,000 좀 언더까지 빠졌거든요. 지금 35%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 한 그래도 여전히 높은데 뭐. 11,000까지 갔다가 한 8,000 정도 수준으로. 근데 사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력을 생산하고 이제 송배전을 할 때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전기차로 간다,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수요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공고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물 경기에 민감한 구리 가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자산 시장, 특히 가격들은 확실히 좀 경기 침체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경기 침체 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쭉 이렇게 원자재 가격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요 에너지 가격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침체다 이러면 반드시 침체로 가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경제가 되게 좋을 때도 갑자기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침체에 대해서는 자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을 이미 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변하면 경기 침체를 비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얕고 약간 가벼운 몸살 정도로 지나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유가가 굉장히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되면 네. 경기 침체 비껴나갈 수 있다. 비껴나갈 수 있죠. 지금 경기 침체가 왜 갈까요?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네요. 제가 볼 때는 물가가 가장 커요. 출발은 어디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막 이게 조그만 먼지 덩어리들이 모여서 지금 이만큼의 폭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제가 힘을 잃어가고 침체까지 이야기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는 이유는 물가가 굉장히 그렇죠. 큰 것 같아요. 물가가 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10개에서 9개, 8개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생산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드는 지금 그런 스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물가는 왜 상승했나요? 좀 선문답 같네요. 되게 많은 게 작용을 했죠. 에너지 가격도 들어있고 병목 현상도 네. 들어있고 수요도 들어있고 통화량도 들어있고.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가격만 잡힌다라고 해서 물가가 잡히냐?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빠지면 경기 침체 그래도 비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빨리 변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뭐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좋죠. 병목 형상도 해결되고요. 전쟁도 종식되고요. 통화량도 급감하고요. 사람들이 소비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예측하기 힘든데.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동시에 나오기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빨리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빨리 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경제에서 여전히 좀 무거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연초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걸 차트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꼭 연초 이후에 빠져야지 이게 적정 가격들은 아닙니다. 굴이나 곡물 가격들도 여전히 평균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초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지금 가장 짓누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좀 선이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까만색 선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리고 네. 파란색 선은 유가의 전년 동월비예요. 네. 경제가 좋으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경제가 안 좋으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꼬리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벌어진 거를 표시해 놓기는 했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좀 전년 대비로는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좀 경제랑은 갭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 기준선을 뚫고 내려갔어요. 이제 네, 경제는 쪼그라들 거야라는 거를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은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요 차트를 띄운 김에 요 하늘색 선이 밑에 한 마이너스 한 50, 40 부근으로 갔던 데들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요럴 때 99년도 네. 전년 동월 비해서 한 40% 빠졌네요. 2002년도에는 한 50% 빠졌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한 70%, 2015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의 유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경기 선행 지수를 눈으로 이렇게 더해 보시면 어떠냐면 같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닭과 달걀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가가 빠졌겠죠. 근데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제 이제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비용이죠. 네. 누구에게나 이거를 직접 생산하시는 정유업체나 그 시추하는 업체가 아니시라면은 대부분의 기업이나 혜택을 가게한테는 이거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빠질 때는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서 유가가 빠져라고 해서 걱정을 하죠, 대부분. 그런데 유가가 막상 빠지고 나면 비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는 확실히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는 유가가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그 전일에 거의 10% 가까이 그렇죠.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냥 가격으로만 보면 버틴 거죠. 에너지 가격이 전쟁도 있었고 수급의 타이트함도 있었다 보니 이제 버텼는데 그것마저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이나 전쟁 등 때문에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올라간다 라고 전망하는 시각들도 있고요. 제 아무리 그래도 자꾸 종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인지 뭔지는 우리가 가려서 봐야지 되겠지만 종전 뉴스도 이제 계속 조금씩 나오니 이거 이러다가 유가가 경기 침체, 종전 등이 맞물리면서 확 낮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은 갈려 있어요. 네. 저희는 조금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종전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낮아진 걸 수도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유가가 낮아지면 종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러시아가 뭐 고유가를 인조하는 상황이니까 계속 그냥 국지전도 하고 이런 게 좋은데 네. 유가가 훅 떨어져 버리면 그죠? 아유, 너무 씁쓸하네요. 더 싸게 줘야 될 네. 텐데 네. 인도나 중국한테 예. 그럼 못 버틸 거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그게 이제 다 버무려져서 다 종전 얘기가 버무려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버무려져가지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유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세 자릿수를 봤는데 올해 이후에 지금 이제 두 자릿수로 이제 낮아진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아까 유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한쪽에 굉장히 베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경제하고 주식하고 다시 돌아서 이야기를 드리면 딱 언제부터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려운데 6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거에는 저는 확실히 경기 침체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 하락은 굉장히 그 전에도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만 폭 자체가 경기 둔화에도 하락할 수 있는 뭐 15에서 20 혹은 25%를 벗어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거를 벗어나는 주가의 하락이 있었고, 이거는 경기 침체 말고는 설명할 만한 요인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유가가 한 몇 불이면 경기 침체가 싹 비껴갈 수 있고 이 시나리오가 또 바뀔 수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70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써보셨더라고요. 네, 70불입니다. 아, 이 방송 네. 편하게 하시네요. 네. 아, 써온 거 그대로 그냥 읽어드립니까? 네, 아, 70불 정도? 예, 70불입니다. 맞춰줘야지. 이거는 네.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네, 정답이 그렇겠죠. 없죠. 네네네네. 69불이면 괜찮고 뭐 70불이면 뭐 안 됩니까? 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차트로 설명드리기 어려워가지고 글로 적어놨는데 그냥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네네. 글씨가 너무 작네요. 네. 제가 70달러를 주목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저희가 미국 사람이라고 치고 요즘 휘발유 가격 워낙 난리니까 그래서 휴가도 더 짧은 데로 가려고 가까운 데죠.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날도 더운 데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휘발유 가격이 지금 뭐 6불, 7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에가 3불이 안 됐었더라고요. 그렇죠. 2배가 됐는데 3불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영 가야죠. 멀리 갈 거 아니에요. 네. 작년 1년 전에 지난해 3분기에 휘발유 가격이 70불이었어요. 휘발유 가격이 아니죠. 유가가 7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로지컬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실제 소비를 제약하는, 소비를 줄어들게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1년 전 수준으로 유가가 확 빠졌다 그러면 마음은 너무 가볍죠. 네, 국제 유가 빠지는 것만큼 휘발유 가격이 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절반은 아니어도 뭐 한 40%는 하락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음이 훨씬 가볍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소비 심리들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70불까지 확 빠진다라고 하면은 소비 심리들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차트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명목 GDP 대비 유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네네네. 비중을 구해서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 정프로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그게 평균, 그러니까 꼭 적정 유가는 아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명목 GDP 대비 유류 부담이 2.6%예요. 숫자는 네. 잊으셔도 됩니다. 그게 적정 유가라기보다는 198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이잖아요. 네. 40년 동안 평균이었다라는 얘기는 그 정도 유가에서는 경제가 그럭저럭 많이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2.6%를 산수 계산기에 뚝뚝뚝 넣으면 유가가 70달러예요. 아, 대략 그 정도가 나오군요. 예, 그럼 70달러가 되면은 이미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를 막 이렇게 돌리려면은 더 낮은 유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평균 정도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평균 정도, 1986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경제에서 주고받았던 유가로 간다면 경제는 우리가 되게 어렵긴 한데 이제 비용도 낮아졌고 뭐 이렇다라면은 조금 이제 다시 좀 사람 좀 뽑을만 하지 않아? 주문도 우리 재고 몇 개 있는지 다시 확인해봐. 주문 이제 다시 받아도 되나 보게라고 사람들이 이제 액션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물가입니다. 지금 저희는 연말에 물가가 육자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물가가 지금 8.6%인데 육자 보기가 힘들다. 계속 7%, 8% 중반 7%에 머무를 거라고 연말까지요? 보고 있고요. 진짜로요? 예. 근데 되게 놀라시네요. 지금 월가에서도 연말에 그러니까 4분기에 7% 전망은 꽤 많아요. 저는 육자 볼 것 같은데.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추세라면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작년 연말에 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제 작년 뭐 한 초만 해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는데 그 전년 대비해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기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2년째 보고 있는 물가는 그 어렵다는 기저효과를 계속 이겨내고 지금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래요? 있죠. 예. 그래서 연말에 낮아지긴 합니다만 7자를 볼 가능성들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30%를 퍽 빠져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퉁쳐서 9% 정도 됩니다. 네. 93, 27이니까 대충 한 2점 몇 프로가 물가에서 빠지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6자를 본다라고 6.5라고 6.7이라고 치죠. 6.7이라고 치시면은 연말에 물가가 6.7이 아니고 4%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다른 서비스 요금들은 그렇게 30%씩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미용실 10,000원 하다가 7,000원 되지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쿠폰을 더 주시겠죠. 물가가 6점 몇이 아니라 4점 몇이다. 그러면
연준도 바뀌죠. 또 바꿔가 아니고요. 상황이 바뀌면 아니, 바꿔야죠, 정책도 당연히 바뀌죠. 바꿔야지. 그리고 CEO들의 마음도 바뀌고요. 주부들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생각만 해도 좋아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당장 70불 가기는 어려워요. 제가 70불 간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뭐 수급의 타이트함도 있고 종전이 되면 좋겠지만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계속 좀 장기화되는 양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 유가가 70달러 가기는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 연말에 경기 침체 전망은 유지합니다. 다만 최근에 유가를 보면은 하루에 막 10%씩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의견들도 보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유가가 바라건대 더 하락한다면 그리고 운이 좋건대 앞자리가 6자가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는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하나씩 숫자를 생각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안 좋죠. 안 좋고 다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좋대. 다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이미 다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주식이 반영을 하고 막 에너지 가격도 반응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유가가 몇 불까지 빠지면 이게 바뀔 수 있어? 뭐 엄청 로지컬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 70 정도 되면은 조금 바뀔 수 있다던데요. 네. 이런 걸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유가가 더 하락하면 70달러 갔을 때 분명히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고서들도 경제가 진짜 안 좋다. 60불 가면 유가 30불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럴 때는 같이 막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라 유가 높아서 문제라며 유가 빠지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냉정을 찾을 레벨로 고민을 해본 게 70달러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주요 자산 중에 가장 투기적인 자산을 하나 꼽으라면 그게 유가예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제 뭐 20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6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공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유가의 변동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게 네. 200인지 뭐 60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40까지 갔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말이 됩니까? 정확히 2년 전에 마이너스 네. 40불이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또 여러 지표들 잘 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편한 설명, 쉬운 설명 대단히 쏙쏙.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